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저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8회 1교시 무역 규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맞는 보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넘어가는 보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제 그 보기가 동일하게 혹은 굉장히 유사하게 내가 치르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꼼꼼히 뜯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보기는 반드시 바르게 고치시면서 넘어가셔야 되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딱 처음 마주하는 문제가 무역 규범이다 보니 많이 긴장이 되실 수 있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선에서 나온다, 내가 아는 선에서 문제를 풀면 나는 합격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문제를 푸시되,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100% 정답이야, 이건 내가 무조건 다 맞췄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문제들은 별표를 해놓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답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다 하는 문제, 애매하다 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끄시면 안 돼요.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시면, 그때 저는 이제 별표 해놓은 문제들을 한 번 더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실수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당연히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예를 들면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거꾸로 답을 고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실수가 발생이 되어서 내가 당연히 득점할 수 있던 문제에서 좀 어떻게 점수가 이제 점수에 미스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내가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는 끝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OMR 카드 체크하고 하는 과정에서요,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냥 기출문제를 이렇게 내가 출력을 해놓고 풀어놨을 때랑은 다르게 시간이 좀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OMR 카드 같은 거를 미리 하나 만들어서 출력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 나가실 때에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하실 때에도요, 문제를 보고 OMR 카드 체크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험지에 어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필 같은 거, 연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펜을 OMR 카드 이제 체크하는 그 컴퓨터용 사인펜을 2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2개의 펜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바로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A 보시면, 한국의 키타는 의류를 가공하기 위해서 베트남 가공 공장에 가공임을 지급하고 직물과 의류 부자재를 수출을 했대요. 이건 이제 특수 형태 수출 중에서 위탁 가공 수출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수탁 가공 수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키타는 베트남 공장에서 가공한 의류 중 일부는 한국으로 수입을 하고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이때에는 관세법상 수입 신고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했대요. 자,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 베트남에서 만든 물건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인도가 되었어요. 이걸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인도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간 물건은 아니지만 외화를 내가 획득을 해왔잖아요. 특수 형태 수출로, 외국인의 수출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출 실적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보통 외국인도 수출은 미국에서 지금 사례 같은 경우 외국에서 나한테 입금된 금액이 맞는데, 위탁 가공 무역으로 생산된 제품이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 통장에 꽂힌 입금액에서 위탁 가공을 위해서 내보낸 원부자재의 가격은 빼도록, 그러니까 가들객이 이제 수출 실적 금액이 되고, 그 돈이 입금된 금액, 미국에서 돈이 입금된 날에 이제 나는 수출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그 외국인도 수출을 인정해주는 기관은 은행으로 돈이 입금되죠. 그럼 외국한 은행에 장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수탁 가공 무역이 아니라 이제 위탁 가공이 되겠죠. 2번 의류를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우리나라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법상 수출 신고는요, 물건이 우리나라를 물리적으로 찍고 나가는 경우에 수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나갔지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물리적 이동은 없었기 때문에 수출 신고의 절차는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의류를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외화 입금액이다. 보통 외국 인도 수출 같은 경우에는 외화 입금액이 맞는데, 위탁 가공 무역에 의한 경우 내가 내보낸 원부자재가 있죠. 그 금액은 차감을 한 가득액이 되겠다 해서 3번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류를 한국으로 수입한 경우 수입 실적 인정 금액은 수입 통관액 CIF 기준이다라고 하는 점까지 CIF까지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수출과 수입의 개념, 뭐 매매라던가 임대차라던가 교환, 증여 이에 따라서 물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했을 때 뭐 이런 경우들이라던가 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용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출에만 해당이 되는 게 보세 판매장, 그러니까 면세점이죠. 보세 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어떤 물품 판매가 일어났을 때 이것도 수출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보기 1, 2, 3, 4번에 다 나와 있고요. 틀린 보기만 보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임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 물품이 이동하는 것은 수입이 맞겠습니다. 3번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외국 인수 수입 역시도 이제 수입으로 보고 있고요.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외국인의 수출도 수출로 본다. 그래서 문제 1번의 보기 B와 같은 경우가 4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에 관한 제한적인 특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특별조치라고 하는 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내릴 수 있는 거고 뭐 천재지변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차별을 받았다던가 뭐 아니면 국제 평화를 위해서라던가 뭐 생물자원 보호라던가 생명건강 뭐 환경보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물품 등의 수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물품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특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가 필요해요. 조사의 기간은 1년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보기.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을 가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역 상대국의 어떤 조약이라던가 무역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이제 부인하는 경우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특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의 승인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수출입 승인, 수출입 제한, 수출입 공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그래서 3번입니다. 일단 수출입 승인 같은 경우에는 조약이라던가 국제법규의 어떤 의무 이행, 생물자원 보호, 뭐 경제협력이라던가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유로 수출입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수출입 승인의 대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출입 승인의 제한이 되는 대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고 이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고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이 기간은 이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보기 1번에 벌써 나와 있네요. 1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입 승인의 어떤 대상이지만 제한 대상이지만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상행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 물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굉장히 긴급한 경우 긴급하게 물자를 수입해 와야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우리 교재에도 정리가 다 되어 있었죠. 내용 한 번 더 확인을 교재를 통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틀린 보기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물품 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자는 매 건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대상은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유효기간은 1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제한 사유로 올바른 것은 지금 수출입 4번하고 5번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범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출입 제한 사유가 A, B, C, D가 다 포함이 돼요. 이 외에 뭐 조약이나 국제법규에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죠. 특정 거래 형태 어떤 게 있었나요? 위탁, 수탁 가공 무역 같은 것들이 있었고 중개무역, 연계무역 이런 것도 있었고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 수입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지금 틀린 거는 4번인데요. 4번 중개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을 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 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을 하면 안 돼요. 중개무역은
반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나가는 수출을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 보세구역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반입이 되어 버리고 그게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건 바로 일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볼게요. 보기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수출 신고가 됐든 물건이 들어갔어요 보세구역이 아닌 반입 신고가 됐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신고가 일어난 날 수출 신고라면 수리일 이러한 것들이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이 되겠어요. 수출 실적을 인정해주는 시점이 된다. 그리고 이런 보통 신고를 하는 경우는 보통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틀은 알고 있어야 예외의 경우를 암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대부분 실적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 외의 경우 수출 실적을 인정해 주려면 얼마를 인정해 줄 거냐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돈이 입금된 날짜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입금된 금액으로. 그럼 입금된 건 누가 가장 먼저 알겠습니까? 외국한 은행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해놓으시고 이제 전자 형태의 무채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관계 기관의 장이 되겠다 하고 기본 틀을 먼저 알아두시고 예외가 되는 경우들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입니다. 7번에 보시면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로 수출신고 필증에 재반입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재반입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 수출 실적 인정 범위에 속하게 된다 해서 답을 올바르게 고쳐 놓으시면 되겠고 2, 3, 4번은 전부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실적의 인정 금액, 인정 시점, 그리고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틀을 이해하시고 나서 외외를 보신 다음에 풀어내시면 훨씬 더 편한 문제인데요. 올바른 것은 4번입니다. 4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과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은 입금일이다. 1번 보기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좀 볼게요. 원칙적으로 유상 수출의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유상 저 돈 받고 외국에서 돈 벌어올게요 라고 세관에 수출 신고하고 나가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수출 신고 수리 일자에 한국무역협회장이 기본이죠, 신고. 이 경우에 수출 실적 인정되는 금액은 FOB 수출 금액이 되겠다. FOB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원칙적으로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은 수리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원칙적으로 수출 실적의 확인 증명 발급 기관은 관세청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무역협회장이 있겠고. 그리고 그 외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장, 기타 이제 경우에 따라서 관계기관의 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이동용 원료 기재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맞는 보기는 1, 2, 3번이고요. 정답 틀린 보기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외환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외화획득의 범위를 인정한다. 자, 외화획득의 범위로 인정이 되려면요, 외화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원화로 되어 있죠. 원화를 외화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하나 알맞은 용어. 자,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역시도 대무역법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제가 기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보시면 내국 신용장이란, 내국 신용장은 뭔가요? 내가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하는데 이제 신용장으로 결제를 받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이 물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원재료를 또 사와야 돼요. 근데 원재료를 사올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받아놓은 신용장을 토대로 나 이만큼 받을 돈 있는데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은행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게 이걸 이제 내국 신용장, 로컬 LC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내국 신용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국한 은행장이 발급해서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 가서 이걸 로컬 LC 만들어주세요. 저 이만큼 받을 돈 있어요 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전산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대신
이제 신청을 해줄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전략물자는 전쟁 무기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그러한 이제 전쟁 무기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이제 무기라던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원재료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무기 등의 용도로 이제 그 기능이 용도가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이라던가 지식 이런 것도 전부 전략물자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려고 할 때에는 이제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략물자의 어떤 허가와 관련해서는 유효기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통으로 하나 다 묶어서 그냥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전부 1년이다. 딱 하나 예외가 있다. 이거 내가 수출하려고 하는데 전략물자가 맞을까 아닐까? 이거를 나 스스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전문기관, 전략물자 관리원이죠. 전문기관에 그 판정을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는 매 수출할 때마다 매번 판단을 해야 되고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준 거는 2년간 유효기간이 있다. 2년간 유효기간이 있다. 얘만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올바른 것은 1번이 되겠고요. 보기 2번은 유효기간 2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이제 수입 목적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도 전문 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제 사무통상자원부에서 전략물자 관리원에 위임을 했고요. 4번 전략물자 판정에 관한 서류의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전략물자와 관련한 유효 기간은 전부 1년. 그리고 이제 전문 기관에서 판정해 준 경우만 2년. 서류 보관은 5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원산지 표시는 3개 언어로 표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한글, 그리고 한문, 영어로 뭐 어디 산 또는 원산지, 어디 국가, 메이드 인,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이거 원칙적으로는 현품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최소 포장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원산지 표시 자체가 면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잘못된 것은 3번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는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국명, 오케이. 국명제가 아니라 국명산, 너무 치사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원산지 표시 규정은 정말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이제 나중에 실무를 하시게 될 테니까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뭐예요?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너무 많이 수입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을 정해놓고 이 이상 수입되는 거는 안 돼 라고 제한을 거는 거를 수입 수량 제한 조치라고 했고 이거는 최대 4년 이내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관세법상에서 어떤 긴급 관세까지 포함해서 하나에 묶어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묶이는 경우에는 최대 8년이었다. 연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제법 교재에서도 비중을 좀 많이 비교적 다른 이제 규정들보다는 많이 두고 있었고 그만큼 시험 문제 출제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올바른 것은 답은 4번이고요. 1번에 보시면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조치 시행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하며 맞습니다. 맞고요. 그 적용 기간은 2년이 아니라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기준 수량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기준 수량 이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기준 수량 이상 제한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기준 수량이라고 하는 건 밑에 3번 보기 보시면 그 제한 수량, 기준이 되는 수량은 대표적인 최근의 대표적인 3년간의 연평균 수입량을 환산한 수량이라고 해서 그게 기준 수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기 3번에 4년으로 되는데 3년으로 고치셔야겠죠. 그래서 그 연평균 수입량을 환산한 수량이 기준 수량이 되고 그 기준 수량 이상으로 이제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좀 뭔가 이제 좀 조치하기가 어려워. 이들을 적절히 보호해주기가 어려워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기준 수량 미만으로도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이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무역법 보통 이렇게 한 13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 교재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재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기출문제 한 3회차 정도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대무역법 파트 풀어내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4번부터는 관세법과 관련된 이제 부분이에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용어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1, 2, 3번은 이제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교재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고 4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공해, 공동의 해역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배 몰고 가서 가져왔어요. 이거 어떤 물품인가요? 내국 물품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걸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A 보시면 키타가 기계를 수입신고 전에 비사에게 양도했어요.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A 맞는 보기 되겠고요. 자, 키타가 비사로부터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 수입한 물품 이럴 때는 위탁한 B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C. 키타가 관세법 253조 수입 신고 전에 물품 반출 규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반출한 키타가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되고 내가 이제 그의 지연에 따른 가산세나 이런 것도 함께 관세에 부담을 하게 되겠죠. C는 맞는 보기 되겠고요. D. 우편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취인이 되겠다 해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관세법령상 관세 환급에 대한 환급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환급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환급 청구권과 우리가 뭘 같이 공부를 했었나요?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소멸시효, 그리고 환급의 소멸시효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척기간 5년, 소멸시효 5년 동일하게 돼 있다. 그리고 어떤 소멸시효의 진행은 어떤 청구권의 행사와 함께 정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리셋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틀린 답은 3번이고요. 납세자의 과호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 환급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납세 담보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 맞는 보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2번 보시면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당연히 충당을 하겠죠. 이러려고 담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나서 금전담보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 충당이 되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보기, 틀린 보기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다른 고려사항이 없는 경우 관세법상 적용될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가나다를 쭉 읽어보시면 지금 S라고 하는 셀러 판매자가 B한테도 판매를 하고 D한테도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D사와 거래시 운송 중 물품의 손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손해배상금 1000불을 지불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거를 S가 D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B한테 야 네가 일단 줘, 너 D랑 친하지? 라고 하면서 돈을 주게끔 하고 나중에 B하고 두 번째 거래를 할 때에 1000원 불을 까준 거예요. 그래서 내 채무를 B가 대신 변제를 해줬죠. 자, 우리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실제 지급 금액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제 지급 금액에는 내 채무를 상대방이 변제해준 것도 포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포함시켜서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금액을 최대한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제1방법 배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당사자 간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한국의 키타는 다음과 같이 프랑스에서 의류를 수입했다.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 과세가격은요 CIF 가격과 가깝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지급 금액에 여러 가지 가산 요소를 더하고 몇 가지 공제 요소를 빼고 이렇게 했었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품 가격은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단가 100불, 수량 1000개에서 10만 불 되겠고요. 운임 해외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드는 운임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에
배가 혹은 항공기가 입항한 이후에 발생한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고요. 보험료 발생이 되었다면 이제 발생이 됐네요. 100불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사용료 지급액, 이거 가산 요소 중에 있었죠. 권리 사용료라고 해서 10,000불 역시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겠고요. 자, 중개료, 수수료와 중개료 이제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는 가산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가산 요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려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된다? 구매자가 부담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판매자가 부담한 중개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자가 부담한 중개료 1,500불 빼고 나머지를 다 더해 보니 115,500불이 나오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키타는 의료를 수입 신고 후 2021년 3월 10일에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약 4개월 후네요. 7월 12일에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 세액의 정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액 정정은 수정이라는 게 있었고 죄송합니다. 정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보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경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경정은 내가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주세요. 경정 청구가 맞겠죠. 정확한 표현은 더 냈을 때 돌려주세요. 보정과 수정은 나 세금 덜 냈어요. 더 낼게요. 라고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게 보정, 수정에서 보수 차례대로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정은 수입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기 전에 하는 게 바로 정정이었습니다. 정정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을 내가 돌려받을 게 있든 더 내야 되든 뭔가 착오가 있었든 정확한 세액에 대한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세액 납부 전에 할 수 있는 게 정정이고 이 경우에 세금 납부 기한은 당초 납부 기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정과 수정 어떻게 해요? 저 150만 원 내야 되는데요. 100만 원만 신고하고 100만 원 냈어요. 저 50만 원 더 낼게요. 라고 하는 경우 보수가 가능했는데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6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는 뭐 보정 이자 정도만 모자란 세액에다가 더해서 내고 얘는 가산세까지 낸다. 좀 더 빠르게 스스로 자진 신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산세를 얘는 면제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혜택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혜택을 준다고 해야 되는지 페널티를 좀 덜 준다고 해야 될지 그런 의도로 보정, 수정 나뉘어져 있었고 만약에 보정 신청이나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예요. 이 둘은 그때 납부기한은 신청 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봤을 때 보정 신청에 해당이 되겠죠.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관세법상 조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올바른 것은 우리 세액의 세율 적용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었고 1순위에 뭐 보복, 덤핑, 상계, 긴급, 뭐 특정부 긴급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조정 관세 딱 2호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 2호가 뭐냐면요. C에 있는 겁니다. 공중도덕 보호,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장 한정된 천연자원 보호 및 국제평화 안전보장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돼서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만 1순위로 올라가고 3개가 더 있었어요. 그 나머지 3개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A에 있는 겁니다.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이 심해서 이를 이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2호가 뭐였냐면 2호가 방금 말씀드렸던 C죠. 그리고 이제 3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조정관세가 이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맨 마지막 4호가 우리 보기에 2에 있는 건데요. 농립축산물 등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지금 조정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A, C 그리고 E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B와 D 같은 경우에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예요. 할당관세인 경우에는 뭐 40%의 범위에서 그 세액을 낮추거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더 높이거나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B하고 D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40% 범위 내에서 낮출 수 있는 경우. 그래서 B와 D는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소액물품 통관 절차와 관련한 사례이다.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소액면세는 금액이 이만큼인데 이거 그냥 세금 받지 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금액이 소액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소액면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왜 우리 김연아 선수가 나가서 해외에서 메달을 따왔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제 수여된 뭐 표창장, 훈장, 기장, 메달 이런 것들 이제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록 문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상용기념품, 광고용품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품 샘플 들여오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금액 한도가 있었어요. 과세 가격 기준입니다. 과세 가격 기준 미화 $250 이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라 그냥 개인인 경우에는 이제 물품 가격 기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과세 가격, 개인은 물품 가격 기준으로 미화 $150 이하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200로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영국에서 들여오는데 $200 안 되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3번 관세법상 재수입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재수입 면세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나라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사용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2년 이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도급 계약 등에 의해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나갔던 상태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수입 면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시험 연구 등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도 재수입 면세에 해당이 되었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요.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자 4번을 보시면요. 해외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5년 만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재수입면세 적용받을 수 없다 했는데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이제 2년 이내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 수출된 후 현지에서 사용 소비 등이 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 시험 연구 등을 위해서 나가거나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관세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가 잠시만요. 23번에서 재수입 면세에 아까 제가 두 가지 지금 보기에 있어서 추가를 해드렸는데 수출 물품으로 나갔는데 하자가 있어서 다시 수출이 나갔는데 하자가 있어서 다시 들어오는 물품이라던가 수출 물품의 어떤 형상 유지를 위해서 부착되는 기계 이런 것들도 재수입 면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 짚어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짚어드리면서 24번으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관세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가 뒤따르는 관세 감면 제도를 올바르게 짝지어준 것은 이거는 무조건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세를 구분을 하라고 하는 거였죠. 하는 문제죠. 그 중에서 조건부 면세를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부 면세는 내가 세금을 깎아줄게. 대신에 너는 약속한 대로 이 물품을 사용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니라 그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 게 우리 보기에 있는 BDE, 세율 불균형 물품 등의 면세, 학술 연구 용품 무슨 용품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재수출 면세, 저 다시 내보낼게요. 약속하고 들어오는 거. 그리고 뭐 종교, 장애인 용품 이런 것들도 이제 조건부 감면세가 되겠고 환경오염 방지 물품 얘네들도 조건부 면세 대상이 되겠다. 해서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은 관세법상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완급 규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A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이거 계약상의 수출이잖아요. 위약 물품에 대한 거잖아요. 자, 위약 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내가 물건을 딱 받아봤더니 난 빨간 티셔츠 시켰는데 파란 티셔츠가 왔네? 라고 한 경우에요. 수입 신고 수리됐기 때문에 내가 받아봤죠.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빨간 티셔츠가 수입 신고 당시에 빨간 티셔츠니까 빨간 티셔츠라고 신고를 했겠죠. 얘를 다시 내보내고 내가 냈던 관세 부가세 다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 상태 그대로 나가야 돼요. 어느 시점에? 수입 신고 시점에. 왜 수입 신고 시점이냐면 우리 수입의 신고는요. 수입 신고 당시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세금 납부를 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 시점과 동일한 상태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B는 수입 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1년 이내에 보세구역으로 나가거나 다시 외부로 내보내거나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넣고 폐기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자, 어떤 납세자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조사를 받거나 할 때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이 사람이 막 도주를 하거나 어떤 이제 매우 긴급한 경우엔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제기 있었나요? 우리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성실하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조사하는 어떤 이제 세관 공무원들은 그 권력을 남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납세자 권리의 이제 기본적인 틀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1, 3, 4번은 맞는 보기고요. 답은 26번의 답은 2번인데요. 2번에 보시면 세관 공무원은 증거인멸 등으로 관세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이제 어떤 문서를 통지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납세자 권리 현장이고 기간 30일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6번 답은 2번이고요. 27번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외국 물품 상태로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작업, 보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일단 반입을 했어요. 반입을 한 다음에 얘가 어떤 이제 막 가치 저하가 되거나 막 부패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폐기를 할 수 있었고요. 내가 중국에서 수입을 했고 중국 수출자한테 메이드 인 차이나 붙여주세요, 찍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원산지 라벨 붙이는 보수 작업 같은 거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보수 작업 할 수 있었고 해체나 절단 같은 작업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견본품 반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치읓 들어가면 우리가 또 허가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허가 대상, 승인 대상 섞여 있으니까 헷갈린다. 치읓 들어간 거 전부 다 이제 허가 대상이다 해서 견본 반출이라고 있었고 해체 절단돼 있는 거 이제 해체 절단, 견본 반출 얘네들은 이제 허가 대상이었고 보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승인 대상, 폐기도 승인 대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올바른 것은 4번이고요. 1번 보기부터 틀린 부분 고쳐보겠습니다. 수입 물품 운동화에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 신고 전에 운동화 안쪽 라벨에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보수 작업이고 이제 승인 대상이고요. 이때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어떤 라벨이 내국 물품이죠. 라벨이 붙여지겠죠. 이때 붙여진 라벨은 비록 내국 물품이지만 외국 물품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2번 수입식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통관이 지연되던 중 유통기한이 지나서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세구역 운영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긴급히 폐기할 수 있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폐기를 하려면 승인을 얻어야 되고 세관장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좀 곧 썩을 것 같은데 통고하고 폐기를 할 수 있어요. 세관장의 직권으로. 근데 진짜 긴박할 경우에는 폐기 먼저 하고 즉시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3번 화학 물품의 품질 검사를 위해서 물품의 일부를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견본품 등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산납부 반출이 아니라 재산납부는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 이제 요구되는 경우 담보 제공은 할 수 있겠습니다. 27번 답은 4번입니다. 2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관세법상 특허 보세 구역의 한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어디에서는 외국 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원료 재료로 해서 제조가공 하는 데가 어딥니까? 보세 공장이죠. 자, 운영인은 어디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뭐를 하여야 한다.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보세 공장에 관한 내용이네요. 우리 보세 공장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 공장에서 어떠한 제조 가공의 원료로 사용된 물품은요, 일단 반입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대신에 저 보세 공장에 원료로 들어가면 저 들어왔어요 라고 반입 신고를 하고 얘네들 가지고 제조 가공할 거잖아요. 무턱대고 만들면 안 된다. 사용할게요 라고 사용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제조 가공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조 가공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과세가 되어지는데 이 과세는 원칙적으로는 제품 과세다.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 원료 과세, 사전 승인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보시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입 통관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2번, 4번은 맞는 보기고요. 틀린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 환적되는 외국 물품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제한할 수 있다가 맞죠. 해외 즉시 반출이 아니라 통관 제한을 합니다. 해외 즉시 반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산 물품에 예를 들면 메이드 인 코리아 붙은 제목 해외 즉시 반출하면 안 되겠죠. 통관 제한의 대상입니다. 29번의 답은 3번이고요. 30번입니다. 관세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 수출입 신고는 4가지 신고 시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출항 전 신고, 두 번째가 입항 전 신고, 세 번째가 반입 전 신고 혹은 도착 전 신고, 네 번째가 반입 후 또는 도착 후 신고라고 해서 네 번째가 원칙적인 신고 방법이다. 그리고 입항 전 신고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입항 전 신고가 이제 진행이 되고 신고를 세관에서 수리를 해준 경우에는 비록 그 물건이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육지에 내려지지 않았어도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30번에서 잘못된 보기, 정답은 3번인데요. 맞게 고쳐볼게요. 자, 3번 밀수출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수출에 관한 얘기네요. 사업장 소지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배를 타려고 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그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적재지예요. 사업장 소지지가 아니라 그 그 적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물품에는 뭐 중고자동차라던가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3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1번 다음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수입 물품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B, C, D가 다 맞는 복이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세관 공무원은 수출, 수입,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할 수 있죠. 이거 수출 신고, 수입 신고, 반송 신고한 물품 맞는지, 수량이 틀리진 않았는지, 이거 뭔가 우리 어디 관계기관에서 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받지 아니한 물품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검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법한 물품 검사로 인해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전기나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 전자파가 발생되는 물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떠한 이제 우리나라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안전성 검사를 할 수가 있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기관은 아니고 어떤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자, 시기가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법 226조, 이게 허가 승인 등의 어떤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 규정이었었고요. 우리 수출입 통관 파트 제일 처음에 나온 수출입 통관 파트 8절이었나요? 9절이었나요? 수출입 통관 파트 제일 처음에 나온 내용이었죠.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출입 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 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D도 안전성 검사를 위한 협업검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넣어 있습니다. 3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관세법상 관세연권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법률은 보면은 어떤 법에서 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처벌받아요, 이런 거를 정해놓고 그를 처벌하기 위한 어떤 이제 형량을 정한다고 할까요? 그때는 형법을 대부분 따르는데, 관세법이 되게 특이한 게, 관세법은 관세법 안에서 무슨 죄를 저지르면 너는 징역 몇 년이야, 벌금 얼마야, 이렇게 따로 또 정해놓고 있어요. 이게 관세법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관세법에서 또 이제 그렇게 형량을, 어떤 이제 형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규정을 하면서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나도 같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얘한테 평소에 이 직원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교육을 철저히 시켰거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1번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비록 메이드 되지 않았어도 정보매준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요. 밀수범에 대해서는 밀수출입죄나 관세포탈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부과를 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자, 4번 밀수범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밀수를 행할 목적으로 예비를 행한다는 뭐 처벌을 하기 때문에 몰수하지 않는다 되는데,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몰수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어요.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관련 물품과 관련된 몰수 규정이 있어요.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물품을 범인이 소유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있어요. 뭐 구역에 있거나, 아니면 이게 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몰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범인이 소유할 때는 몰수를 할 수 있고요. 이 밀수출입죄를 범하기 위해서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 예를 들어서 키높이 신발 안에다가 그 굽 안에다가 마약을 엄청 많이 넣어놨어. 이렇게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라도
누구의 소유라도 이거는 몰수할 수 있다. 그리고 밀수 출입을 하려고 한 물품만 딸랑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물품 여러 개를 가져오면서 그 사이에 밀수 출입하려고 하는 물품, 밀수입하는 물품을 섞어 놓을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그 물품들이 범죄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몰수 규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것도 A, B, C, D가 모두 정답이에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4번 볼게요. 관세환급 특례법상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관세환급에 대해 이제 환급특례법 부분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이제 교재에서 최대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으로 공부하시는데 부담되지 않게 정리를 많이 이제 최대한 해드렸는데, 잘못된 보기는 1번이고요. 이게 아주 틀렸다고 사실 보기는 어려워요. 아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좀 세분화를 할 수 있어요. 자,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실제 수출이 나갔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공사라던가 판매를 했거나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입주 기업자한테 공급을 한 경우도 수출 등에 해당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진짜 수출은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고요.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외화 획득을 위한 판매, 공사 또는 자유무역 지역 입주 기업체에 대한 물품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공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이어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될 필요가 있었어요. 2, 3, 4번 보기 2, 3, 4번에 비해서 이제 1, 2, 3, 4를 놓고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정답이 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볼게요. 관세환급특례법상 소유량 산정 방법 중 소유량 산출은 용이하나 수출 물품에 제조된 실제 소유량보다 적게 산출되는 소유량, 이거는 이제 소유량 산정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었거든요. 좀 많이 디테일한 부분이고 출제 확률이 아주 높진 않다. 근데 분량은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좀 제대로 이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고 기본 강의에서 넘어갔었던 부분인데요. 1번에 보시면 단위 실량 산정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위 실량 산정 방법은 어떤 거에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 금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금 반지예요. 금 반지 아니면 금으로 뭔가 떡두꺼비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24K 금으로. 금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1g만 날아가도 1g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급을 자칫 잘못하면 과다환급이 돼서 이제 부정환급죄로 처벌을 받거나 할 수 있다 보니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뭐 단위 실량으로도 많이 하고, 또는 단위 실량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실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내가 컴퓨터를 만들어요. 근데 그 컴퓨터 안에 딱 CPU 몇 개, 볼트 몇 개 이렇게 수량이 정해져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하나, 두 개, 세 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단위 실량을 써요. 즉 단위 실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탄생한 물품에 포함된 양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필이다. 우리 연필 안에 연필심이 들어가죠. 그 연필심은 흑연으로 만드는데 흑연을 막 깎다 보면 엄청나게 막 이제 날아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정상 손모량이라고 해요. 만들려고 하면 흑연을 깎아야 되니까 정상 손모량 빼고 최종적으로 연필에 포함된 그 흑연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하는 게 바로 단위 실량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타의 다른 소유량 산정 방법들은 정상 손모량을 다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위 실량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작을 수밖에 없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관세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및 관세환급 대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1번 수입 시 내수용으로 수입한 원재료라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가지고 수출용 물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면 관세환급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승인이나 이런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되겠고요. 2번 수입할 때 내가 관세도 내고 우리 덤핑 방지 관세라던가 상계 관세 이러한 것들은 추가해서 부과가 되죠. 얘네들은 관세 환급 안 된다. 2번 맞는 보기입니다. 자, 3번 묘목을 수입해서 장미꽃을 수출하는 경우.
당미꽃을 수출했지 면목을 수출한 건 아니잖아요.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고요. 4번 무상으로 수입해서 관세를 납부했다. 무상으로 수입을 했는지 유상으로 수입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관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비세죠. 내가 이 보드마카 수입했어요. 한국에서 사용 소비할 거예요. 그럼 소비세네. 우리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거래할 때 내듯이 그렇게 부과하는 게 관세란 말이죠. 근데 수입해온 보드마카를 한국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다시 팔았어요. 한국에서 사용 소비 됐나요? 안 됐죠. 얘 공짜로 받아왔든지 뭐 했든지 상관없어요. 공짜로 받아왔든지 돈을 내고 받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얘한테 소비세가 포함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소비되지 않고 나갔어요. 이 소비세 부과된 거 적절한 건가요? 아니죠. 이때에 무효무상 상관없이 이 관세는 환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B, D 해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리 그 유효기간 얘기하면서 대부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칠레 같은 경우 이제 2년이 되겠고, 2년이 되겠고, 진짜 튀는 애가 있었어요.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유효기간도 4년으로 개빵 길고, 심지어 원산지 증명서도 자율 발급인데,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그러니까 수출자, 생산자는 이해가 되는데, 수입하는 사람까지도 발급을 할 수 있었어. 내가 이 보드마카 수입하면서, 아, 이건 미국산이야 라고 써가지고, 외국, 우리나라 세관에 가서, 이거 미국산 맞으니까 세금 깎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제 특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너무 지금 흥분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37번 답은 2번입니다. 자, 38번 볼게요. 자, 그 보기를 이제 어떤 표를 주면서 원산지 결정 기준, HS 코드, 국가별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주고 올바른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죠. 원산지 결정 기준 일단 CTH는 뭔가요? CTH. 세번 변경 기준이다. 원재료들 얘네들을 가지고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세 번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 건 세 번은 HS 코드를 이야기를 하죠. 얘 코드랑 얘 코드랑 달라야 돼. 얘 코드도 이것도 달라야 돼. 이 둘도 달라야 돼. 이 둘도 달라야 돼. 이게 모두 충족이 되면 얘는 한국산이야. 비록 얘네가 전부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얘는 한국산 원재료예요. 그럼 얘랑 얘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어. HS 코드 같아도 오케이. 이게 세 번 변경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HS 코드는 우리 전 세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6자리인데 이 6자리가 전부 다 바뀌어야 되냐? 그거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다르다. CC라고 하는 건 앞에 두 단위 변경 기준이라고 해서 HS 코드 중 앞에 두 자리 류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CTH는 4단위고 그리고 CTSH는 6단위 소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TH는 4단위 3번 변경 기준이 되겠고요. CTH 또는 MC50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둘 중 하나 골라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든 걸로 골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CTH 골라서 충족시키거나 MC50 충족시키거나 라고 하는 거예요. MC는 뭔가요? 부가가치 기준이죠. 우리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RVC 방법과 MC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RVC 글자 수가 하나 더 많잖아요.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이에요. 그럼 이 둘 중에 이거 내가 마음대로 골랐으나요? 아니요. 얘는 주로 EU라던가 EFTA 그리고 EU 따라하는 터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하네요. 그리고 캐나다, 얘네가 이제 쓰는 거고 나머지 RVC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계산하려면 부가가치를 계산할 가격,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EXW 또 비슷하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FOB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RVC는 세 가지 또 이제 계산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직접법, 빌드업이라고 하는 직접법, 그리고 공제법, 순원가법이 있었는데요. 순원가법은 공제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기준되는 가격이 순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직접법은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가 이상이어야 될까요? 국내 부가가치가 이상이어야 될까요? 국외, 그러니까 비원산지, 원산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내 원산지 재료가 이상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국외 비원산지 재료가 이상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원산지 재료가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 원산지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 더해가지고 FOB 금액으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한 게 직접법에 따른 계산 방식입니다. 공제법은 빼겠다 이거예요. 기준되는 FOB 가격을 밑에 놓고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원산지를 아니라 비원산지를 빼면 원산지 재료가 남지 않겠어? 여기에 100을 곱한 게 공제법이에요. 그러면서 공제법이 보통 직접법보다 좀 이제 비율이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왜 물품 가격에는 단지 물품 가격만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간접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공제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공제법이 좀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EFTA에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자, 851712에 부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CTH 또는 MC 50% 이하여야 되겠죠. 그 둘 중에 하나 골라라. MC 그리고 칠레에서 인삼주 같은 경우에는 208.70 HS 코드가 부여되는데 CTH 더하기 RVC 45예요. CTH도 충족하고 RVC 부가가치도 45% 넘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싱가포르에서 필터 담배 같은 경우에는 240-20인데 CTH가 적용이 돼요. 근데 제외를 하고 있어요. 2403은. 자, CTH라고 하는 것은 물품에 어떤 이제 재료들이 이렇게 있고 최종 물품인 이제 A가 있는데 얘네들 HS 코드 4단위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4단위를 놓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2402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2403이 있으면 다르잖아요. 그럼 OK가 돼야 되는데 뭐를 제외했어요? 2403을 제외했기 때문에 원재료 중에 2403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봤을 때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중국에서 모자챙은 6507.00이래요. 6507.00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운동용 모자를 스위스로 수출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지금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 EFTA가 적용이 되죠. 모자는 원산지 결정 기준 CTH예요. 모자가 65050, 모자챙이 6507, 6505와 6507은 다르죠.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을 하기 때문에 한국산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우리나라에서 노르웨이로 휴대폰을 수출하는 경우 영내에서 사단위 세번 변경이 발생해야 하거나 또는 이제 FOB가 아니라 EXW 가격 기준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50% 이하이면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겠다. 이렇게 묻히시면 되겠고요. 3번 우리나라에서 칠레로 인삼주를 수출할 경우 영내에서 인삼주에 4단위 3번 변경이 발생하고 동시에 45% 이상이어야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4번 싱가포르에서 필터 담배를 수입할 경우 영내라고 하는 거는 그 체약국 냅니다. 담배 4단위 3번 변경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나요? 2403호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4번도 틀린 보기 제외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FTA 원사인 증명서 발급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기관 발급과 증명 발급, 자율 발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기관 발급할 때에는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수출을 했다라는 증거 서류, 그리고 이게 원산지를 충족을 했다라고 하는 원산지 판정을 했던 기본 서류들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3번에는 수출 승인서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40번입니다. 국내 제조업체인 키타는 시계를 제조하는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대요. 태국이면 한 아세안 FTA가 적용이 되겠죠. 원재료 및 비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공제법을 사용한 부가가치 비율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공제법 기준이 되는 가격은 FOB 가격입니다. FOB 가격 지금 100불이죠. 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제법은 RVC에 해당이 되는 거고 RVC는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 위에는 원산지 재료비가 남으면 되거든요. 그럼 100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빼면 원산지 재료비가 되겠죠. 비원산지 재료비 지금 원재료비 보면 무브먼트, 케이스, 시계줄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케이스는 한국산이에요. 원산지 재료죠. 얘는 냅두고 비원산지 재료를 빼야 되잖아요. 일본산 30불 그리고 미상 원산지 알 수 없는 시계줄 얘를 빼고 100을 곱하면 사라지니까 60%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국제무역사 1급 지금 무역 규범 파트 풀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이제 국제무역사 1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계속해서
돼가지고 그 다음 회차, 그 다다음 회차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나온 보기들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미처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 교재 꼭 정리하시면서 틀린 보기는 맞게 고치시면서 철저하게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